제가 급하게 PPT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워낙 실무 능력이 꽝이거든요. 그래서 좀 PPT가 허접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심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승우 선생님이랑 저랑 좀 오늘 나누어서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애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책 제목으로 애완의 시대라고 제목을 지었다 이러면서 책 제목이 어떠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책 제목이 굉장히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마다.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기는 또 힘들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강연을 하거나 그러면 PPT를 만들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이미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좀 이미지와 그 다음에 여기 좀 텍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여우 사진이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에 저도 그 신문에 나온 이 여우 사진을 봤던 것 같아요. 그 동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 종복원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한국에 있었다가 지금은 거의 멸종됐다고 알려진 붉은 여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왜 그 동화나 옛 이야기에 나왔던 그런 여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여우가 없어졌고 그리고 그 종 복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사라진 종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인데 국내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비슷한,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것을 가져와서 인공 수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여우를 방사했다고 해요. 소백산에 암컷과 수컷을 한 마리씩. 그래서 그 지금 부리 쪽에 보면 약간 뭔가 튀어나온 게 보이실 텐데 그게 무선 추적 장치라고 하거든요. 이런 무선 추적 장치를 달아서 연구원들이 말하자면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훈련을 한 다음에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우인지 아니면 다른 여우인지 모르겠으나 두 암컷 수컷 둘 중에 하나인데 암컷 여우가 방사된 지 2개월 만에 한 민가에서 아궁이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컷은 올무에 갇혀서 다리가 절단된 채로, 그러니까 절단될 수밖에 없게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방사되기 전에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응 훈련을 했음에도 그 암컷 같은 경우는 민가를 찾아가서 죽음을 맞았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이 여우의 나중에 이제 좀 검사를 해보니까 쥐의 두개골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먹이 사냥을 가르쳤고, 그래서 먹이 사냥은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것인데, 어떻든 여우가 사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익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데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자생력을 복원하는 게 한 번 자생력을 상실한 것이 자생력을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동물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고 또 그것에 많이 민감해지게 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일정 부분 분명히 생태계의 교란이라든지 혼란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자체에 커다란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위기감, 그리고 우리도 하나의 그 동물로서 인간이란 개체가 이 생태계 속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불안, 위기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작년이겠죠. 작년 무렵에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안타까움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자생력을 가진 어떤 개체로 살아남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개체가 저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로 발견됐다는 것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 서울동물원에서 시베리안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게 된 사건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좀 그쪽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한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그 서울대 동물원 전 원장이셨던 분이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원인이 어떤 건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인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굉장히 맹수인데 그 맹수를 그 다루는 사육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원래 있던 공간이 아니라 다른 좁은 공간에 있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그 질문자가 동물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호랑이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한 번 물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람을 더 물게 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을 때 동물원장의 대답이 호랑이는 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육사가 알던 사육사이던 그렇지 않던 호랑이는 늘 우리를 노리고 있고 그것이 호랑이의 본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 부분이 이상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랄까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여우 역시 한때는 그런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였겠죠. 그러나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멸종이 됐고 다시 복원되는 작업 또한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여우가 사라지게 된 그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쥐잡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에 그러니까 쥐가 너무나 많이 창궐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식량 증산의 한 방식으로 쥐를 죽이는데 그 쥐를 죽이기 위해서 쥐약을 놨다는 거죠. 근데 그 개별집에서 낳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쥐잡기 운동이 시작된 게 이제 우리 앞으로 얘기할 텐데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쥐약을 먹은 쥐들이 어딘가에 쓰러져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쥐를 먹고 사는 여우가 다시 2차 중독이라고 할까요? 2차 원인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사냥 열풍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원인은 쥐잡기 운동이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개체가 그 하나의 지역에서 서식지에서 사라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제대로 벌어졌는지 모른 채 지나갔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그 여우를 비롯해서 또는 호랑이라든지 이런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된 단서는 여러분이 혹시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난 대선 결과를 통해서였죠. 많은 분들이 그 대선 결과를 통해서 그 좌절을 맛보셨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으나, 제가 가장 먼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 과거의 어떤 잘못된 사상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즈음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굉장히 그 감명받은 구절이 있었어요. 잡초에 생태학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사상에도 생태학이 있다. 사실 생태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생물이라던가 또는 자연 이런 걸 연상하기 쉬운데 말 그대로 어떤 것이 왜 그러하게 그렇게 존재하느냐에 관한 질문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것, 지금과 같은 왜곡된 사상을 지니게 된 그 기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의 한 방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책에도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이게 장 샤오광이라는 중국 현대 작가의 그림이에요. 제목은 마을회관이고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이 한국 작가가 그린 그림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 나오는 풍경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고 마치 한국의 60, 70년대 어떤 마을의 한 풍경을
소개하는 그런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근데 사실상 제가 70년대가 저의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당시 마을회관을 직접 본 기억도 없어요, 제가. 그런데 왜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마치 내가 살아온 세월의 어떤 한 단면을 보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하자면 이 그림은 중국 작가의 그림이지만은 한 시대의 문화적인 기억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샤오강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장샤오강이 지금 나이가 48년생, 그러니까 48살 정도 되는데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화혁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국가사회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개인들을 집단적인 운동에 포함시킨 작업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남긴 기억들이 중국을 완전히 거대하게 바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당시 중국의 정신적인 풍경이랄까요? 그런 것을 그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작업인데요. 이 마을회관이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게 어쩌면 우리에게도 박정희 시대의 기억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하지 않은 저에게도 이렇게 남아있다면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과연 얼마나 영향력으로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히 여기에 보면은 마을회관에 이 확성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확성기에서 마치 무슨 새마을운동에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혹시 여기 새마을운동 노래를 아는 분 계세요? 여기 보니까 연배가 그리 많은 분들이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저는 그 노래를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이 공간에서 그 노래가 마치 울려 퍼질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게는. 장샤오강의 같은 그림, 같은 연작의 그림인데, 장샤오강이 어느 날 어머니의 서랍을 뒤지다가 문화혁명 시대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억을 자기가 추체험할 수 있었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실질적으로 장샤오강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 속에서만은 그 부모님과 같이 조우하는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증명사진 찍는 방식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사진 찍는 방식으로 자기의 유년을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 굉장히 이색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보면 아시겠지만 얼룩이에요. 우리 왜 밥 먹다가 자기가 기억하지 못했던 얼룩이 남을 수 있고 아니면 여름날에 과일 같은 것을 먹다가 과일물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얼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코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장샤오강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 사람들에게 문화혁명이라는 그 기간 동안의 기억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지 자기는 보여주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겪어온 세월에 대해서 말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도 부모님의 얼굴은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무미건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물처럼 되게 고요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있는 그 내면의 응어리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응어리가 이 그림에서는 얼룩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어떤 기억 같은 형태로서요. 그러면 제가 이 그림에서 봤던 어떤 기억이 한국이라는 이 공간에서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중에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전공한 것이 이제 이미지 비평이거든요.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다뤘던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한국의 이갑철이라는 사진가의 작업이거든요. 저는 오늘 좀 사진 하나만 다뤘는데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작업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갑철 씨가 2002년에 발표한 작업인데 사진집 이름이 충돌과 반동이거든요. 당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던 사진 작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작업을 보고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아, 한국인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담을 수도 있겠구나.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물론 지금 제가 오늘 하나의 사진밖에 가져오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풍경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구나. 앞서서 장샤오광이 보여주려 했던 일종의 얼룩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그 무언가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요, 우리 되게 사진 찍을 때 얼굴을 안 찍으면 그 사진은 망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갑철 씨의 사진에서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기에는 이거 사진 잘못 찍은 거 아닐까 할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중심이 어디에 가야하는지 알 수 없거나 아니면 파편화된 프레임으로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이거는 그나마 그 중에서도 좀 약간 안정된 구도를 보이는데요. 사진 속에 드러나 있는 사람은 촌로죠. 시골 농부 한 70대 내지 80대 된 분이겠고요. 일단 제가 먼저 이 사진에서 느낀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분의 얼굴이 이 사진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우리 모두의 기억이기 때문에 누구의 기억만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는 거기도 하고, 한편으로 본다면은, 이 사진이라는 프레임, 또는 우리가 좀 너무 거칠지만 사진은 일종의 근대적인 프레임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근대적인 프레임 안에 이 노인의 삶은 담겨질 수 없다라는 걸로 저는 느껴졌어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거부당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거기에 완전히 담겨지지 않는, 또는 어떤 의미로 얘기한다면 역사라는 존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던 한 존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기 뒤에 하나의 풍경 속에서 이 분이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한 인물과 한 배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를 통해서 그 인물이 그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냐를 보게 되는데, 물론 앞서서 당겨서 잡은 부분도 있지만은 이 인물이 저 뒤에 있는 공간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는 것도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속에서 느낀 거는 앞서서 중국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중국의 인민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삶 자체를 드러낼 수 없었던 것처럼 사진이라는 근대적인 프레임 또는 역사의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드러낼 수 없었던 한 존재, 그게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들일 수도 있고 아버지들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확대를 안 했는데 이 그림에서 혹시 뭘 보고 계시나요? 제가 이 그림을 찾으려고 조갑제닷컴까지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데인데, 아까 제가 앞서서 이 풍경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풍경과 그 기원이라고. 제가 이 장샤광에서 제 기억으로서 끌어낸 것은 말하자면 전체주의 풍경이거든요. 국민이란 동일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했던 한 시대. 이 그림은 전형적으로 그 원근법으로 그려졌잖아요. 저 원근법의 저 끝, 저 소실점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던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소실점에 누가 있느냐. 박정희와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이미지가 저기 있거든요. 저도 이 이미지를 찾고 좀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이제 좀 지난 대선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정서 또는 우리의 풍경, 우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시대적 분위기가 그 소실점이 어디서 시작되냐고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박정희와 박정희의 시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체제의 연장선 안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요.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요새 신 386 세대가 뜨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좀 상상해 가세요. 어떤 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신 386? 80대에 가깝고, 그러니까 30년대 부근에 태어나셨고 80대에 가깝고 60년대부터 활동한 그분들이 지금 새로운 주류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 사상의, 이 왜곡된 사상의 소실점이 어딘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말고 이제 이승우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질문들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박정희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근대화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준 분, 고마운 분,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그럼 박정희한테 우리는 무엇이었는가? 최근에 나온 굉장히 좋은 책이 있는데요. 황현산 선생님이라는 그 문학평론가이신 분이 밤인 선생이다라는 책을 펴내셨는데 저희도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저희 책에서도 그 책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그분이 거기서 밝힌 내용인데 정말로 제가 깊이 공감해서 여기 옮겼습니다. 그대로 요약하자면은 박정희한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계획대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들을 것, 생각할 것을 알려줘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저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여야 할 것인지 정해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삶의 목표로 정해졌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들은 날마다 불안했고 주눅이 들었다. 70년대 또는 박정희 시대의 정신적인 풍경이 무엇이었을까? 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어떤 식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잘 표현을 해줘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생태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생태학을 제가 좀 거칠게나마 정리해봤어요. 자발적인 복종과 순응을 먼저 이야기했는데요. 독재와 독재의 상처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참고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헤르타 밀러라는 소설가의 작업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읽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소설을 잘 읽지 않는데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끔찍한 시대를 다뤘는데 그렇게 언어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소설 제목이 그때 여우는 이미 사냥꾼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냥꾼에 의해서 쫓기는 여우가 그 사냥에 길들여졌을 때 이미 사냥꾼과 같은 마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작업인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독재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졸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독재자가 사라졌어도 독재자가 우리 마음에서 졸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깨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헤르타 밀러는 마음 짐승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어떤 단계를 지나가면 지배당하는 사람과 지배하는 사람은 서로의 마음 상태를 구별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복종하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자기 부정과 자기 혐오인 것 같아요. 그 자기 부정과 자기 혐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말하면 박정희라는 인물이에요. 사실 박정희가
살아온 내력을 보면 정말로 문제적인 인물이거든요. 단순히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해방부터 시작돼서 한국의 굉장히 격동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던 한 인물이에요, 실은. 굉장한 출세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야망을 가진. 그리고 그를 움직인 동력 중에 하나가 이 자기 부정과 자기 혐오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박정희가 대구 사범을 나와서 선생님을 하다가 만주 군관학교를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식민지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미개한 또는 열등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기 혐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그때 출세의 전략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군인이 되는 거고, 그때 군인이 되려면은 만주 군관학교에 갔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혈서를 써가면서까지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려고 했고, 거기서 일본군 장교가 됐죠. 근데 일본군 장교가 돼서 한국에 왔는데 그 다음엔 해방이 있었고, 해방 후에 그 사람의 행적을 찾아보면 다시 그 좌익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숙군 작업,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의 소위 말하는 빨갱이를 골라내는 작업에서 숙청이 될 뻔할 정도로 좌익 활동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좌익 활동을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와 굉장히 친한 사람들을 밀고를 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혐오와 자기 부정이 박정희라는 한 사람에게 굉장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나이대 또는 그 이후의 나이대에서 살아가는 한국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들의 가진 욕망의 체계를 보면은 이 자기 부정과 자기 혐오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의 구조랄까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넓게 보자면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근대화 작업에서 박정희의 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평가되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도 그거거든요. 못 살던 기억을 지워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을 지워내는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못 살았던 기억 또는 과거의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청산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우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었던 거죠. 만약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억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억 가치를 매번 부정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남게 되는 게 뭘까요? 실은 자기라는 게 없을 거예요. 세상의 가치나 더 큰 세상 또는 더 큰 욕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직조해 가야 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럴 때 만들어지는 것은 더 큰 욕망 또는 새로워진 사회에 끊임없이 자기를 최적화시키는 방식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저는 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은 표준화된 주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시험이 끝나서 저는 그 수능 시험이랑 이제 좀 상관이 없지만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신문의 보도 기사 이런 걸 보면서 유난히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던 단어들이 있었어요. 등급 컷이었어요. 등급 컷. 여기서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단어가 아마 등급 컷일 거거든요. 무엇을 어디에 맞춰서 어떤 선까지는 어느 선에 통과되고 어떤 선에서는 통과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너무 실체화돼 버렸거든요. 등급 컷이란 단어로. 그리고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인간을 정말로 등급화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등급에 따라서 우리를 컷 소외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요. 지금 청소년들에게 그런 등급 컷이라는 것으로서 삶에서의 어떤 것들이 구획되고 나눠질 수 있다면, 성인들의 삶은 또 너무나 분명하죠. 스펙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수입이라던가 자신이 어떤 계층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문제들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정신적인 유산이라 할까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책에서도 밝혔는데요. 요즘 가난에 대한 문제들이 정말 전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즐겨가는 그 여성 게시판이 있는데 그 여성 게시판에서 굉장히 이슈로 많이 떠오른 얘기가 뭐냐면 가난하면 결혼도 하지 말고 가난하면 애도 낳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요즘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못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배고픔의 기억이랄까 상처가 우리 안에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린 분명히 또 예전보다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에 대한 기억만큼은 우리가 끈질기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어떤 가난인가? 이반 일리치라는 그 사상가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근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가난의 현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가난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난을 발명해낸다는 거죠. 익숙하게 듣는 말 있죠.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얘기요. 다 같이 못 살 때는 가난이라는 것이 그저 불편하거나 너나 나나 뭐 사는 게 이렇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가난은 예전과는 다른 가난이고 매일매일 새로운 가난들이 발명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지 못하면 단순히 그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또는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결핍됐거나 소외됐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가난과 결핍이 끊임없이 발명되는 과정이 가난의 현대화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당장 하나 갖지 못한 것을 굉장히 큰 결핍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삶에서 결핍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삶에서 고통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건 단순히 무엇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허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결국 가장 우리에게 상실되는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저는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5, 60대들이나 나이 드신 분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현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가 우리가 가진 것, 자기가 해낸 것, 또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관계나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현재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빨리 얻어내고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푸시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무언가 우리 지금보다는 더 잘 사는 삶 또는 더 나은 삶 또 더 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 이 삶의 방식이 고착화된 게 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대화의 하나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그 시베리아 호랑이를 보면서 뭐랄까요? 일종의 경외감 또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진 존재가 아닐까 하고 느꼈던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물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싸우고 죽이기는 하지만 자기 안에 죽음을 담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자기 안의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 또는 자기 혐오인 것 같아요. 또는 자기라는 존재를 누릴 수 없는 것.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하고 현재의 자기를 부정해야만 자기를 감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 그것이 우리를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 샤오강만큼이나 그 중국에서 현대화되는 또는 자본주의화된 중국 현대인의 모습을 그렸던 작업이 있는데요. 쩌춘야라는 사람의 작업이에요. 그 사람이 그린 개 그림이에요. 애완견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애완견으로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그 쩌춘야의 작업 중에 그 더 약간 센 작업이 있는데 그것을 좀 소개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몰라서요. 그래서 혹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지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업이거든요. 예, 어쩔 수 없이 보죠, 뭐. 예. 이 그림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쩌춘야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중국에서 현대화되어 가는 자본주의에 길들어가는 중국 인민들의 모습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대요. 실은 제가 전시회에서 이 그림을 직접 봤거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림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빨리 넘길게요. 저는 얘기를 좀 마무리해 가는데요. 이승우 선생님께서 특히 5, 60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세대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거고,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애완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결국 우리가 어떤 걸 느낄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희곡 중에 하나가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이거든요. 벚꽃동산의 맨 마지막에 대사예요. 살긴 살았지만 도무지 산 것 같지 않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근데 이 벚꽃동산에서 이 대사를 읊는 사람이 그 벚꽃동산에서 누구보다 오래 살았던 피르스라는 하인이에요. 노예의 삶을 산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대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벚꽃동산이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삶, 과거의 영향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문 장소가 벚꽃동산이거든요. 제가 애완의 시대의 부제를 길들여진 어른들의 나라,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부제로 삼은 거는 길들여진 마음의 생태학이에요. 길들여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인가. 그래서 정말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왜 예속을 우리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투쟁하는가. 너무나 뛰어난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평생의 질문도 이것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 질문을 지금 이 순간 좀 물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이미지랑 같이 섞여서 좀 얘기들이 좀 자꾸 분절되고 그랬는데요. 예, 이승우 선생님께서 뒷마무리를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톤 체홉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벚꽃동산이 아니라 사쿠라동산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바로 연결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문에, 저희가 쓴 애완의 시대 서문 마지막 말미에 이제 저희들이 썼던 글이 실향민의 아들과 도시 주민의 딸이 이 글을 썼습니다. 이런 마지막 문장이 그거였는데요. 제가 이제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1921년생이시고요. 함경도 단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사후퇴 이전에 이미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역사 교과서에 단천 백호단이라는 이런 이름도 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반공단체였거든요. 이북에서 반공단체에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 아버님이 이제 혼자서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동지와 함께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산길을 걸어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면 걸어서 이제 오고 이런 그걸 한 보름 이상을 이렇게 숨어 있기도 하고 한 달 가까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이제 북진하는 국군을 만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일사 후퇴 때 이제 흥남부두는 아니고, 우리 이제 바람찬 흥남부두만 알잖아요. 말고 이제 동해안 쪽에 포구들이 많으니까. 그리로 갔는데,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제가 이제 전주이가인데요. 저희 집이 전주이신데. 저희 아버님이 함경도 단천 송동면이라는 곳에서 14대가 사셨답니다. 300년 넘게 사신 곳인데,
떠나고 싶지 않죠. 누가 떠나겠습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이 싸운다고 한들 일반 민촌들한테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미군들이 폭격을 해가지고 모든 민간이 건물들을 다 그냥 폭격을 해서 그 밀고 내려온 중공군들이 머물 곳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개시키고 못 살게.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희 아버님은 뭐 굉장한 반공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포구에 나와 보니 떠날 사람 너무 많고 배는 너무 작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배를 샀는데 한 집에 한 명씩만 태우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남이자 독자여서 뭐 부모님이며 뭐 가족들을 다 놔두고 이제 타고 내려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두 다 생각했던 게 석 달 만에 내려갔다가 석 달 만에 올라갔다가 또 석 달 만에 내려오고 뭐 이러니까 곧 올라갔다 곧 내려갔다 해서 곧 만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끝이었죠. 뭐 우여곡절 끝에 그런 삶을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그런 삶을 사셨는데 언제였죠? 80년대였나요? 80년대였죠?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막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안 나서서 찾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내담자하고, 이제 제 어떤 내담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담자분이 아버님도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어떤 생각이 제가 번뜩 들었는가 하면 우리 시대 아버지의 삶은 들키지 않는 삶이었구나.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었구나. 전쟁을 겪으면서 들키면 죽는 삶이었으니까 좌익한테 들키지 않거나 우익한테 들키지 않거나 누구한테 어느 쪽이건 들키지 않고 숨기면서 살아야 되는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삶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의 세대의 삶을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세대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은산 선생님 아버님도 6.25를 겪으셨던 분이고 이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징집을 2번 당하셨다는 서류가 잘못돼서 학도병으로 1번 당하셨다가 다시 나오셨는데, 다시 정식 병사로 다시 또 이렇게 징집이 돼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나오긴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25를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겐 당신들의 삶은 아마 어느 순간부터 들키지 않는 삶을 살려고 사셨던 것 같아요. 아프죠, 진짜. 가슴 아픈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세대마다 각 세대의 삶마다 이름할 수 있는 어떤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심한 어떤 짙은 고통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김 선생님하고 저는 애완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애완의 시대라고 우리 이 시대를 애완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름 짓기로 했던 것은 앞에서 이제 김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애완이 되었나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앞에서 스피노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안톤 체홉 시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대가 굉장히 불행한 시대냐라고 이야기를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불안은 개인의 불안의 합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합산보다 더 많겠죠. 그래서 각 시대가 경험하는 불안과 각 시대가 경험하는 아픔이 있겠죠. 또는 세대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세대와 우리 시대의 아픔과 고통과 싸워야 된단 말이죠. 또는 그것들을 수용하거나 포용하기도 해야 될 테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느 순간부터 구분 지어야 한다면 뭐 IMF를 끊을 수도 있을 테고 또는 87년 시대로 끊을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산업화 시대로 끊을 수도 있을 테고 또 그 이전에 6.25로 끊을 수도 있을 테고 그 전에 가면 일제시대로 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른바 근대화된 이 한국 사회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한다면 근대화의 기수죠. 우리 아버지들이라든지. 예. 그 기수든 깃발 들고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먼저 죽죠. 신화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소리로만 이야기하는 신화. 근대화의 신화 박정희처럼. 이 책을 쓰면서 김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 이거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두 사람이 워낙에, 제가 아둔해서, 김 선생님은 아니고, 제가 아둔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박정희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이거 되게 많이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박정희는 우리한테 무엇이었나. 예를 들면, 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박정희의 짝퉁 이명박. 착한, 약간 다른 아이콘이긴 하지만, 입지전적이고, 민주적이지만 박정희와 비슷하게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입지전적으로 살아낸 노무현. 또 그 박정희의 적이었던 김대중, 박정희의 서자였던 노태우, 박정희의 적자였던 전두환. 그리고 다시 박정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박정희로부터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박정희는 우리한테 무엇이었나. 이것에 굉장히 질문이 매여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김 선생님하고 저하고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박정희한테 무엇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박정희는 우리를 무엇으로 보았을까라는 생각. 이제 가슴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박정희는 우리에게 박정희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얘기가 조금 30대 초반 미만의 어떤 지금 흔히 말하는 저희들 이제 후배 세대, 저의 후배 세대들, 젊으신 분들한테는 박정희보다는 IMF가 더 환란이었고, 그죠? 심지어는 박정희보다는 2008년도 외환위기가 더 고통스러운 시기였는데, 박정희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너무 진부하고 너무나, 좀 웃기는 오글거리는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후에 또 다른 박정희를 만들어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봉착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거쳐야 될 사람들 다 거쳤다고 보거든요. 박정희의 적도 대통령이 됐고, 박정희의 서자도, 적자도, 딸도, 짝퉁도 다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뒤에는 뭐가 나올까? 박정희 복제가 나올까? 아니면 전혀 아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고민을 하면서 박정희에게 우리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앞에서 이제 그 김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셨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박정희가 우리를 보던 눈은 너희들은 다 잉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나 30대들이 자기 자신을 잉여짓 한다 또는 나는 잉여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열패감과 자조적인 그 자기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어떤 것을 향유하는 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어떤 약간 긍정적인 측면의 그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이름에 잉여라는 말 속에. 근데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는 약간 선배 세대들이 되는데 5, 60대 세대들을 보고 우리가 잉여라고 말하는 건 생각해 볼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그 한국 사회를 이렇게 근대화시킨 근대화의 기수이며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온 그 사람들을 잉여라고 부르는 건 사실 너무나 얼토당탄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잉여라고 이야기하나요? 꼭 필요로 한 무엇에 비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 대상이 더 많을 때 이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60년대나 50년대나 이렇게 보면 만약에 10명의 사람에게 10섬의 쌀이 필요한데 10명의 사람이 아니라 20명의 사람이 있을 땐 10명만 잉여가 되는 게 아니라 20명이 다 잉여가 되는 거죠. 앞에서 김 선생님이 그 여우의 멸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여우의 멸종이 왜 아까 발생했던 게 쥐 잡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쥐 때문에 그랬죠. 쥐가 왜 쥐를 잡았을까요? 쥐들이 먹는 양곡이 곡식이 수백만 톤이어서 우리가 지금 사람 먹을 쌀도 없어서 굶어 죽는 판에 쥐한테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 세대 땐 쥐를 잡아가지고요. 잡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쥐 꼬리를 잘라가지고 학교에 갖고 갔었어야 됐어요. 봄가을로 한 번씩인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기억이 나시면 이건 꽤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신데요. 그걸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너희들은 모두 다 잉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잘 살아보세요. 제일 큰 그 캐치프레이즈가 잘 살아보세요였거든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기 위해서 뭐 다 해야 돼. 야,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 판에 지금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지금 굶어 죽는 판인데. 지금 무슨 뭐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 전체를 잉여로서 몰고 가는 거죠. 잉여는 그래서요. 어떤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 자기 존재를 확인을 시켜줘야 돼. 자기 존재를 인준받아야 돼. 인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한테요? 국가가 너희들을 잉여라고 했으니 국가들은 내가 인준을 받아야 되겠죠. 나를 잉여라고 한 사람에게 내가 잉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죠. 내 밥벌이 내가 해야죠.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그거 아닌가요? 네 밥벌이 네가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제가 이제 책에서 썼던 얘기는 그겁니다. 50대가 잉여였던 적이 있죠. 60대가 잉여였던 적이 있죠. 아니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 모두 다가 잉여로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인간이 잉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전 국민을 잉여라고 무의식화시킨 그들은 범죄자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전 국민을 잉여라고 무의식화시킨, 그러니까 운동권은 의식화시키지만 그들은 무의식화시키는 거죠. 잉여라고. 근데 보세요. 아까도 김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결핍과 소외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5, 60대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좋은 시대를 거쳐왔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평생 고용이 보장됐던 시대를 살았었고 집값이 아직은 쌌던 시대에 살았었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식량과 입의 비율로 놓고 이제 아무도 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난감한 지점이 바로 잉여로의 전락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죠. 잉여로의 전락에 대한 불안. 그래서 내가 밥값을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5, 60대가 지금 다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 이모작 막 나가잖아요. 고령화 시대. 나이도 들고 늙어가고 힘도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찾는 사람도 없고 바야흐로 정말 잉여가 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잉여라는 것은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잉여화된 사람들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잉여화되어서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그러니까 5, 60대의 자녀들이 부모는 잉여가 안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그 자녀들은 잉여를 즐기고 있잖아요. 너무 재밌죠. 빛과 그림자 같아요. 이걸 보면. 5, 60대는 잉여가 안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20, 30대는 잉여짓을 일종의 뭐 열패감과 자조감을 섞어서 자기가 어떤 것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때도 쓰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왜 20, 30대에서 그 잉여라는 단어가 유난히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참 흥미로운 지점이긴 한데 어쨌건 그 잉여로의 전락에 대한 불안이 이 사회의 동력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파이를 키워야 된다. 파이를 키워야죠. 아직은 분배를 논하는 건 이르다. 파이를 더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만큼 파이를 키워야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울 시민들이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의 양이면 이게 쓰레기라고 해서 표현하는데 먹고 남은 음식의 양이면 대구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진짜 음식의 잉여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느 만큼 더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20대나 30대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지는 건 뭔가 하면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참 협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협소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애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협소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협소함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우리는 IMF도 겪었죠. 그리고 또 2008년도 외환 위기도 겪었죠. 그러다 보니 부모의 불안에 더불어서 자녀들까지도 이 부모의 불안이 전이 되어서 뭔가를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하거나 생존 이외에 다른 부분의 어떤 즐기는 삶, 현재를 즐기는 삶, 누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겠죠. 심지어 지금 40이 넘은 자녀한테도 공무원 시험을 치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을 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모의 그러니까 그 나이가 나이가 들었다고 했을 때 어느 만큼 나이를 이야기하는 건 참 좀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제가 지금 흡사 5, 60대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책에 썼던 얘기들도 20대, 30대 얘기가 언뜻 보면 비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전혀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요. 책에서 쓰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부모를 한 개인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는 자녀도 개인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으로 본다고 해서 내 부모가 아닌 게 되고 자녀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죠. 부모는 여전히 내 부모고 자녀는 여전히 내 자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는 이제 전공이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일이고 저는 일주일에 뭐 거의 절반이 넘는 시간은 제가 제 클리닉에서 정신분석을 그 내담자들과 정신분석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삶의 고통을 갖고 오기도 하지만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정신분석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많은 분들이 삶의 어떤 그 풀지 못한 응어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거나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성장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대체로 그 응어리나 그 고통은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오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근데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제 앞에 앉아있는 그 내담자들이 부모를 한 개인으로 보는 시기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뭘 했고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 나를 어떻게 방치했고 나를 어떻게 핍박했고 나를 어떻게 차별했고 나를 어떻게 했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럼 부모로서 그러니까 부모로서 보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쯤에 가면 대체로 많은 경우에 부모의 삶을 한 개인으로 보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기 시작해요.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제가 참 절망했던 게 뭐였는가 하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아버님한테 죄송하게도 제가 임종을 못 지켰어요. 그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느라고. 비행기가 안 맞아가지고 늦게 왔는데요.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쯤에 이제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저희 누님이 아버지를 깨우려고 막 집에 가자고, 빨리 아버지 집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3일간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말이 우리 집은 함경도, 단청군, 송동면, 동우리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형언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었거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저 사람은 나하고 안 살았단 말인가? 저 사람이 이 세상에 뿌리를 못 내리고 살았다면 도대체 그럼 나의 뿌리는 어딘 건가? 아니, 물론 저희 아버님 굉장히 저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그거는 뭐 확신합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저의 사랑은.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죠. 저희는 나하고 같이 안 살았나? 저 사람의 집은 함경도 단천군에 있었고, 우리는 많은 시간을 경상도 어느 도시에서 살았는데,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버지의 삶을, 그 삶을, 그 혼란까지도
포용할 수 있게 된 게 제 아버지의 삶을 개인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 개인의 삶에 저를 이입해 봤을 때 그의 고통은 내가 가늠할 수 없다. 아들인 나도 가늠할 수 없다. 그러한 삶을 살아온 저 사람을 내가 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들로서. 그래서 당신은 나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애완의 시대가 어떤 세대를 비판하거나 어떤 세대의 특정한 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애완의 시대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범죄자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고요. 이 범죄자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그러지거나 결핍되거나 왜곡되거나 했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걸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알아냄으로 인해서, 인식함으로 인해서 부모를 개인으로 보고 자녀를 개인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이입을 하고, 그리고 그를 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책에 이제 겉띠지에 이런 세상을 물려주어 미안하다. 이런 띠지가 이렇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어 미안하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데, 글을 쓰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였습니다. 20, 30대에겐 6.25보다도 더 큰 환란이 IMF였을 텐데, 그죠?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나마 간접적으로 그 고통을 경험했지만 20, 30대한테는 6.25는 정말 몇 년도에 일어난지도 잘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IMF가 제일 큰 환란이죠. 근데 우리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1997년, 98년 그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나서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국가 꼬라지를 이렇게, 나라 꼬라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장관 몇명 갱질하고, 빨리 IMF 받아들여서 국민들 전부 다 금 모으기 줄 세워가지고 빨리 국가 환란 극복하자. 몇 년 지나니까 카드 규제 풀어가지고 펑펑펑펑 소비 진작에서 괜찮아지고, 자 이제 경제가 괜찮아졌다.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죠. 원상태보다 더 나쁘게 돌아갔죠. 근데 아무도 나서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서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국민을 고통에 빠뜨려서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심지어 그 시기 동안에 외국에 나가 있었던 시기여서, 멀리서 그때는 인터넷이 원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잘 못 봤었습니다. 시시각각 뉴질랜드 메인 뉴스에도 한국의 IMF는 계속 나왔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어떤 억울함 같은 게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억울함 같은 게 약간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왜 광주 이야기를 하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야기하면, 5.18 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어도 광주에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미안한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대구에서 아무리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해도 대구에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죠. 제가 심지어 전 대구에서 이제 학생운동을 그때 했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만큼 핍박을 받으면서 운동을 했는가 하면, 제가 대구에서 그때 학생운동을 하면 운동장에 그 넓은 중앙도서관 앞에 시위대가 모여봤자 고작 모이면 100명. 한 줌도 안 되는,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모여서 했는데, 1987년도인가? 6년도인가? 한겨레 신문이 창간될 때쯤이었는데, 한겨레 신문이 창간된다는 그 호회를 이렇게 동네마다 뿌렸는데, 그 호회를 보고 간첩이라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제 동료들은 잡혀가기도 하고요. 어느 만큼 그 신고 정신이 투철한 동네인가 하면, 대학 다닐 때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씩 병영 집체 훈련 들어갔었거든요. 그거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병영 들어가는 부대 앞에서 제 동료들이 시위물 등사기로 찍어가지고 이제 호치키스로 이렇게 찍는데, 호치키스로 세 팀에서 찍으니까 소리가 다가닥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관방이 다 이렇게 베니아판이잖아요. 옆방에 오셨던
청춘 남녀께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저건 무전 치는 소리다 이래가지고요. 신고를 해서 다 잡혀갔습니다. 그 친구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도시에 살면서 진짜 열심히 우리는 그 온갖 핍박과 서름과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열심히 했는데 광주에 사셨던 분들 중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광주에 살았던 이유만으로도 막 위로와 칭송을 받는 반면 우리는 대구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대구에 살았던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욕도 먹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 좀 억울함을 느끼죠.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저는 나름 그래도 좋은 세상 만들려고 뭔가를 좀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지? 후배들한테?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 미안하다고 왜 해야 되지? 그런 억울함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막 시위할 때 그때 취직하겠다고 그때도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87년 막 항쟁하고 이럴 때도. 사과를 하려면 그런 친구들이 해야지 우리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과해야 할 몫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마 주체로 사는 선례를 잘 보여주지 못한 선배들 세대의 죄책감, 미안함. 죄책감은 아니고 미안함이죠. 그래서 제가 사과해야 될 몫이 있다면 후배들한테 정말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 미안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이런 세상을 물려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당한 거 청산하고 사과해야지 청산되지 사과 안 하면 청산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사과 안 했잖아요. 97년 그 사태를. 누군가는 나서서 사과하고 자기 몫의 사과를 하고 자기 몫의 반성을 해야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다시 자기 삶을 이 사회를 조금 더 괜찮은 사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질문 받고 하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질문을 받고 김 선생님한테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하셔도 좋고 아니면 두 사람 다한테 하셔도 좋고요.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광주 사태도 있었고 제대로 이제 공부도 못하고 하면서 했는데 저도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시대를 바꾸겠다는 열정이 있었는데 네.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냥 일반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했는데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미안함 이런 게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다니면서도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사회 참여하라고 노력도 했고, 예, 근데 항상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기 부정,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겠는데 느끼지만은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 네네. 그리고 자발적 복종과 수능을 지금 계속 해왔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네. 그걸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제가 부모님도 개인으로 바라보자 또는 자녀도 개인으로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내 자신 나도 개인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죠.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아까 김 선생님이 보편화된 주체성이라고 했던가요? 아까 표준화된 주체성, 그렇죠. 표준화된 주체성 이야기했는데, 이 표준화된 주체성을 제가 조금 쉽게, 김 선생님은 정말 그럴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쉽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남들처럼이라는 삶으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저한테 와서 하세요. 보면, 선생님, 저는요, 큰 욕심 없고요. 그냥 남들처럼 30 몇 평쯤 되는 아파트에 남들처럼 그냥 2000cc 자전차 타고 다니면서 남들처럼 우리 애들 큰 욕심 없이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고 남들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남들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큰 욕심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새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화된 주체성이 다른 말이 아닌, 제가 너무 산티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들처럼 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락에 대한 우려, 탈락에 대한, 나고나 탈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거를 탈락이나 낙오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적인 삶이다, 이렇게 좀 개인으로서의 삶이다. 나 개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표준을 선택하지 않고 내 개인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전혀 탈락이나 낙오가 아니라 나를 선택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표준화된 주체성을 선택하게 되면 그야말로 타인을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어떤 실체 없는 어떤 표준이요. 실체 없는 표준이 실체가 없으니까 이게 실체인가? 저게 실체인가? 계속 그거를 찾게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찾기 쉬운 게 개인이거든요, 사실. 다만 두려울 뿐이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면 낯선 천사를 선택하기보다는요, 낯익은 악마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낯익기 때문에. 낯선 천사가 아니라 낯익은 악마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낯설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선택이, 새로운 경험이 악마일 수도 있고 뭐 천사일 수도 있고, 이런 악마와 천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삶이고 아무도 안 갔던 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인이 개척하는 길이고 뭐 누릴 수도 있는 길일 텐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아닌 어떤 실체 없는 표준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 그거에 두려움이 없지 않다고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표준의 삶을 포기했던 적이 한번 있었으니까요. 꽤 괜찮은 사립학교에서 애들하고 같이 몇 년간, 7년간 근무하다가 그 학교를 두 사람 다 그만두고 유학을 갔거든요. 굉장히 표준적인 어찌 보면 그냥 부부교사, 표준적인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갔을 때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는 않거든요. 전혀 후회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제가 아마 표준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더 후회했을 가능성은 꽤 높을 것 같아요. 두렵죠.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죠. 근데 개인의 삶을 살 때 희열도 저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내 삶을 사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아까 김 선생님이 안톤 체홉의 그 벚꽃 동산을, 남의 동산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동산을 작으나마 만드는 길일 수도 있을 테고, 나무 잘 키워서 거기에 수목장 하셔도 되잖아요. 물론 약간 이게 좀 너무 브로드한 얘기가, 이게 너무 이렇게 큰 틀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체 없는 표준화를 따르는 것보단 내 안에 그 소리를 더 듣는 것이 나에게 더 충실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3년 전까지 직장생활 하면서 네. 저도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자였거든요. 네네. 그 친구들이 저희 직종상 개인 사업을 진행돼 있었기 때문에 개인 사업? 개인 사업자. 예. 그래서 뭐 무료방 같은 걸 안 내도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저는 직장생활을 일찍 한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막 의료보험 생길 무렵이라 그때 제가 세금 가끔서 내고 의료보험 내면서 되게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은 가끔서 내는 것도 너무 아까워하고 워낙 급여가 작기도 하지만, 그리고 의료보험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면서 그 친구들의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결혼하면서 이제 남편 필요형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성이 되는 이니시에이션 같은 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또 독립적으로 살려고 애썼던 세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배들이 그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네네.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성인이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어른이 되는 거. 제가 이제 종종 잘 질문을 던지는데, 작년에도 여기 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언제 어른 된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어른 되는 건 뭐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게 어떤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그 딱 시간적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찰나에, 하면서 이렇게 내가, 근데 그 경험을 이렇게 말로 해보라 그러면 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뭐 이런 거라든지,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라든지, 뭐 이런 어떤 언어와 함께 자기가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때. 근데 그 얘기들 다 들어보면, 종합해보면 결국은 그게 뭔가 하면, 아무한테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고, 의존해서도 안 된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난 세상에 아무도 의존할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제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의존이라는 그것도 우리가 같이 부모 자녀 관계로 이렇게 놓고 보면요. 자녀는 독립을 하려 하지만, 자녀의 독립을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부모들이에요. 제가 봤을 땐. 부모들이 자녀를 독립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조정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너는 아직 미숙하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아직도 그걸 못하냐고 하고 너는 어른이 됐으면 이제 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아직도 이걸 못하냐고 하는 것은 결국 어른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미숙한 지점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아이한테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강요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40, 50이 됐는데도 부모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녀의 나이가 30, 4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저 새끼 제가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뭐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비난하죠. 아직 덜 컸다, 덜 성장했다,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자녀가 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저는 자녀가 크지 않기를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의존하게 함으로써 나도 의존을 하는 거고요. 그런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요건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저희 어머님들은 여자가 될 시간도 없이 바로 엄마가 되시는 거예요. 그 연애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적인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기 충만감 같은 거, 내가 누군가한테 이성으로 사랑받는구나 라든지 연애하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렇게 같이 자고 싶지만 참아야 되고 막 뽀뽀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남성에게서 사랑받는 존재 또 남자로서 여자에게 사랑받는 존재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가 되고 남편이나 아내가 되고 난 다음에 엄마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 어머님 세대의 사람들을 보면 여자가 될 틈도 없이 바로 아내가 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엄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을 보면 나중에 이제 40, 50대가 되면 좀 공허해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삶이 이렇게 약간 공황 상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20대나 30대들 보면 연애를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딸아이도 지금 21살인데 연애를 벌써 한 3번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하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충만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기형적으로 된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기형적으로. 그러니까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남성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뭔가 이렇게 여성성을 무기로 삼는다라든지 이거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남성연대에서 나오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들을 보이죠. 예.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약간 기형적인 여성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혼 또는 연애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거래 행위가 되는, 그래서 자기를 상품화 시켜야 되는, 그럼으로써 여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성이라는 이름의 상품이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상품화하기를 시키죠.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외모나 복근이나 뭐 이런 걸로 상품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지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충만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청소년 때의 충만함, 20대의 충만함,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성장하지는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이제 스페시픽하게 스펙을 쌓아가는 경향들이 좀 보이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뭐 하여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저기 외람되지 않으면 선배님께서 자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들어도 될까요? 제가 외람되게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좀 송구스러운데 혹시 저희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게 애완의 시대 주제에 대해서 지금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었는데, 예. 저는 별로 그렇게 제가 그 외정을 겪었고, 네. 6.25, 물론 이제 5.16, 제가 내일 모레면 80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등장한 시대를 거의 살았는데,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런 걸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사족같이 지금 선생님이 저 단천 출신이라고 했죠, 아버님이. 네네. 제가 외정 때 우리 아버님이 그 단천에 그 광산이 있잖아요. 예. 석탄광.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광산 그 광부를 이제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이제 반장이라고 해서 네네.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1943년 그때 제가 거기서 학교를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공부했던 그때 그 장면이 예. 지금도 새삼스럽게 나오고요. 예. 그래요. 아까 저 요전에 김 선생님 말씀은 그 박정희 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평소에 늘 생각했던 건데, 그분이 남달리 참 자기 욕망이 아주 강한 분이었가 같아요. 욕망이 어떻게 보면 화신이라고 할까. 그분은 제가 이제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외정 때 국민학교 선생 교사로서 평생을 산다는 게 아득하거든요. 예. 그때는 군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군인이 말하자면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네네. 그런 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출세의 목표였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장교가 돼야 되겠죠. 장교가 되려고 하면 사관학교를 가야 되는데 연영이 지금 이제 초과가 돼가지고 네. 그 제한이 됐는데 그때 이제 혈서를 쓴 거예요. 그 천황에 그 참 충실한 신민이 되었다가 신민이 되었다고 하는. 그래가지고 만주에 만주가 그때 괴뢰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관학교가 군관학교였거든요. 그걸 다니고 그때 선배가 그 백선엽이라든지 정일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망하고 해방된 뒤에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가 됐는데 그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전망이 있었습니다. 외정 때 이 산업시설도 굉장히 북쪽에 대부분 있었고 그래서 거기 선망이 돼가지고 남단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의치 않게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전쟁 이전에 그 여순 반란 사건 그때 그걸로 해서 연루가 돼가지고 사형에 언급했죠. 자기 그 동료들 한 300명을 밀고를 하고 자기 선배인 아까 얘기한 백선엽이라든지 이런 분이 이제 구명을 했겠죠. 해서 다시 되살아났는데 역시 그분의 욕망은 그칠 줄 몰랐죠. 그래 뭔가 해야 돼. 그러려면 어차피 군에 들어있으니까 군의 최고 참모총장이 된다든지 사령관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보직이 있는데 그걸 자기 선배들이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장군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군 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주요 보직은.
그 경력을 보니까 남당 출신이니까 노했잖아요. 8군 사령관이. 거기서 이제 좌절을 겪은 거죠. 겪고 이대로는 내가 안 되겠다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쭉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시대의 하나의 뭐 보편적이라고 할까?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신 것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개인의 예. 이 박정희 씨의 그 말하자면 욕망의 화신적인 그런 성격이 더 짙은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선생님들 그 강의 지향하는 것하고 좀 예. 아니 뭐 맞지를 않아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예. 우리는 개인의 의견을 듣고 예. 김 선생님 잠깐 이야기하시죠.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것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이 아니었는데 그가 만들어낸 사회가 그런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사회 전체가 많이 구조화됐고 그것을 만든 일종의 어떤 부분에서 원인 제공자가 그가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요즘 우리가 꿈이 뭐냐고 했을 때 대통령이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꿈이 뭐야 하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남자애들은. 근데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품느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에서 부추기거나 주변에서 무엇을 이 시대에는 가장 주요한 것이라고 제시해 줬을 때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질문하신 선생님도 계신데 50대와 60대가 나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러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냐는 거죠. 그랬을 때 박정희라는 한 인물이 그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이 그러니까 물론 그 개인과 함께한 또 다른 집단도 분명히 있으나 그들이 만들어낸 한 사회의 욕망의 구조가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이 근대화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게 결정적인 게 우리 그 교육 받아온 시스템의 제목이요. 국민 공통 기본 과정이거든요. 국민 교육 기본 공통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시민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국민이라는 거죠. 국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왔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그 골간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5, 60대도 실은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고 20, 30대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살아오신 세월 속에서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월요일날 저녁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남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오늘 네, 보통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네. 공공상담소 듣고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